안녕하세요. 이런 글을 쓰는 게 참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게 느껴지네요. 저는 올해 67에 인생을 아주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 여성입니다. 저는 평생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면 가게 문을 열고 비린내 진동하는 생선과 하루를 보냈죠. 그 와중에 아들 도시락도 싸주고 또 일하러 나오고를 반복하며 살아왔어요. 젊은 날엔 그 냄새가 부끄러워 손톱 사이까지 칫솔로 문질러 닦기도 했었는데 지금은요, 그냥 제 인생 냄새 같아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 보고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히, 누구보다 조심히 그 아이 하나 건사하려고요. 그랬더니 진짜 대학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어찌어찌 사람 구실은 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죠? 그 애가 이제 와서 저를 어떻게 대하는 줄 아세요? 엄마가 아니라 아주 지 와이프 돈줄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실도 우연히 듣게 된 거지만 참 알아채고 나니까 제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게 뭐가 돼버린 건지 인생 참 허무하더라고요. 지금이야 아들려와는 인연 끊고 살고 있지만요.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서툴게 적어보는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아들 뒷바라지만 무려 40년을 해오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젖병 물리고 어떻게든 키워보겠다고 바빴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선 학원비며 급식비며 빠지는 날 없이 챙기느라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남들은 사춘기 아들 감당 못하지만 저는 그럴 겨를도 없이 그냥 일터로 나갔죠.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아들이 입은 교복 하나에도 허투루 돈을 못 쓰겠더라고요. 제 옷은 몇 해씩 입어도 아들 운동화는 한철 지나면 꼭 새 걸로 바꿔줬고요. 한창 예민할 때고 사춘기 때면 왜 친구들 신는 신발 따라 신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신발에 구멍 날지언정 아들은 꼭 좋은 브랜드 신발로 신겨주었어요. 생선 장사하면서 물론 몸이 많이 상하기도 했어요. 온종일 장사를 해놓으니 허리며 어깨며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한겨울엔 새벽 찬바람에 손이 얼어서 손가락이 아예 펴지지도 않던 날도 있었고요. 그래도 쉰 적은 한 번도 없었네요. 난들 쉬고 싶지 않았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저도 자고 싶고 쉬고 싶고 가끔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커피 한잔하며 창밖 바라보는 그런 삶도 부러웠죠. 그런데요. 자식 키워본 사람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는 아파도 나는 힘들어도 자식만큼은 편했으면 좋겠다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내가 이 고생해서라도 제가 나중에 고생 안 했으면 그 마음 하나로 버틴 거죠. 생선 비린내 밴 앞치마 걸치고 하루 종일 서서 장사하고 손가락 갈라지고 진물 놔도 웃으며 손님 맞고 그게 다 아들을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대학교도 보내고 등록금도 밀리지 않게 냈고 자취방 월세며 교통비며 알뜰히 챙겨줄 수 있었어요. 아들이 고생할까봐 돈 걱정하며 공부 못할까봐 학자금 대출은 생각도 안 하게 하려고 악착같이 벌었어요. 장날은 물론이고 명절에도 가게 문은 닫지 않았죠. 설날 당일 아침에도 가게 앞에 생선 지느라고 있었던 적도 허다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그 돈이 다 아들한테 간 거니까요. 악착같이 돈 벌어 차곡차곡 모으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이 돈으로 저 아이가 뭐라도 될 수 있다면 하는 생각 하나로만 살았거든요. 그리고 훗날 아들이 성인이 돼서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땐 집이라도 한 채 꼭 사주자 다짐했어요. 그게 제 마지막 목표였거든요.
남들은 슬슬 손주 재롱 본다고 할 나이에 저는 여전히 삶이 전쟁이었지만 이 한 가지는 꼭 해내고 싶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시장통에서 5억이라는 돈을 모으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정말 악착같이 눈에 불을 켜고 모았죠. 주식도 부동산도 몰라서 그 흔한 투자도 제대로 못했지만 적금 붓고 보험 해약하고 뭐든 될 만한 건 다 해가며 모았어요. 한 푼도 허투루 쓴 적 없이요. 그 대신 제 아들 결혼하면 엄마 덕에 좋은 집 산다 고마워. 이 한마디 들으면 그 세월이 다 위로받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세월은 흘러 결국 결혼을 앞둔 아들 녀석에게 5억짜리 집을 마련해 줄 수 있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넣은 결과였죠. 분양가 오르기 전 미리 계약 걸어두고 중도금까지 제가 다 마련해 놨어요. 당시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이런 걸 해낼 수 있을 줄 몰랐거든요.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큰 선물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로서 집이라도 한 채 해줄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너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그 애가 신랑 행진을 할 때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제야 내 짐 하나 내려놓는다. 애가 이제 편하게 잘 살겠지 하고요. 후련한 마음도 들었지만 참 오래 걸렸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은 무난하게 잘 치러졌습니다. 신부도 참 예뻤고 아들도 제법 어른스러워진 얼굴이었어요. 하객들 앞에서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이 어찌나 대견한지 아들을 보는데 글쎄 지금까지의 저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저 애도 제 가정을 이루는구나 싶은 마음이 대견스럽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하고 결혼식 날은 유독 감정에 많이 요동치긴 하더라고요. 결혼할 때 제가 5억짜리 집을 사준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라 생각했지만 거기서 끝은 아니었어요. 며느리 취향에 맞게끔 부분적인 집 인테리어며 혼수며 결혼식 준비까지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5천만 원 정도를 더 보태줬습니다. 결혼식장 예약금, 사진 촬영비, 배백비, 그리고 신혼여행 경비까지 거진 제가 거의 다 부담해 줬어요. 뭐 그때까지만 해도 기쁜 마음이었죠.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하는 거니까 이제 그 애도 한 집안의 가장이 되는 거고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주고 싶었어요. 아들 부부가 사는 집은 제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 남짓, 차로는 3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어요.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죠. 그래서 가끔은 제가 반찬을 해다 주거나 김치를 담그는 날엔 가져다 먹으라고 주기도 했습니다. 어쩌다 아들 부부가 제게 오기도 하고요. 서로 오가며 얼굴 보는 그런 사이였죠. 물론 신혼 초니까 불편할까 싶어 제가 더 조심하려 하긴 했어요. 그래도 친정엄마처럼 마냥 시어머니가 편한 건 아닐 테니까요. 그래도 편하게 지내지는 못해도 어색함 없이 서로 아끼는 그런 가족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제 기분 탓인 줄 알았는데 살림하느라 피곤해서 그런가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어 그냥 넘어가려 했던 날이 많았어요.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의 태도가 이상하리만큼 달라졌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전엔 제가 찾아가면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어주던 며느리가 어느 날부터는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퉁명스럽게 어머님 오셨어요? 하고 말더라고요. 어쩔 땐 문 앞에 슬리퍼도 안 꺼내와서 제가 혼자 맨발로 들어갔던 적도 있었고요. 슬리퍼야 별 문제 될 건 아니지만 평소와 다른 행동들이 하나둘씩 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더 이상했던 건 제가 앉았던 자리에 곧바로 탈취제를 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등을 돌리거나 잠시 화장실이라도 다녀오면 어느새 그 자리에 뿌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자리에 돌아왔을 땐 강한 탈취제 냄새가 맴돌았어요. 거기다 방 안에는 항상 디퓨저가 과하게 많이 놓여 있더라고요. 한두 개도 아니고 각 방마다, 심지어 신발장 안까지도요. 그 향이 얼마나 강하던지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를 정도였어요. 오래 맡고 있으면 두통까지 오더라고요. 물론 요즘은 다들 향기 나는 집을 좋아한다고 하니 그러려니 하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모든 것들이 저를 향한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제가 냄새나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이후로는 제가 괜히 예민한 건가 싶어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에이, 설마 내 자식이 나를 그렇게 느끼겠어? 하고 말이죠. 하지만 진짜 혹시 내 옷에서 생선 냄새라도 나는 걸까? 그런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들네 집에 들릴 일이 있을 때마다 꼭 동네 목욕탕에 먼저 들리고 찾아갔어요. 온몸을 씻고 손톱까지 깔끔하게 정리하는, 심지어 새 옷으로 갈아입고 향수까지 뿌리고 가기도 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그 공기는 여전히 냉랭하더라고요. 며느리의 눈빛이며 아들의 말투며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묘한 거리감이라고나 할까요? 결혼 전에 그렇게 다정하고 살가웠던 며느리는 이제 제 앞에선 잘 웃지도 않고 아들은 그걸 보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온다는 날이면 아들이 집 밖에 외출 일정을 일부러 잡는 것 같기도 하고 며느리는 갑자기 급한 약속이 생겼다며 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두고 밖에 나가버린 적도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마음이 불편했던 건 제가 그렇게 큰돈 들여 사준 그 집에서조차 제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였습니다. 그 집을 마련해 줬을 때 며느리는 정말 감사하다며 꼭 효도하겠다며 울먹이기까지 했었어요. 아들도 엄마 덕분에 진짜 좋은 집에서 신혼생활 하는 거라며 연신 고마워했었죠. 근데 이제 그 고마움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젠 제 존재 자체가 그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실수한 게 있는 걸까? 내가 오지 말았어야 했나? 심지어는 내가 집을 사줘서 이렇게 된 걸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도 말이에요. 네,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저는 아들네 부부에게 제 명의로 일단 해둘 것을 제안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이혼율이 워낙에 높잖아요. 신중해서 나쁠 건 없겠다 싶어서 결혼 생활이 좀 안정되면 그때 명의를 바꿔주겠다고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그 말에 두 사람 모두 순순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동의했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반응을 보면 절 믿는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그 아이들은 절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보기 시작했고 심지어 냄새나는 노인네처럼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이라는 게 뭔지 저는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말로 상처 주지 않아도 눈빛 하나, 태도 하나라도 사람을 얼마나 깊게 베일 수 있는지를 그 애들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한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아들네 집을 마지막으로 다녀온 게 언제였나 손꼽아 보니 벌써 두어 달은 지난 때였어요. 그동안은 저도 마음이 상해서 일부러 발길을 줄였었거든요. 가봤자 반가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제가 민폐가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속 편하게 안 가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런데 마침 그 주에 지인에게 한우 고기를 좀 받게 됐었어요. 혼자 먹기엔 양이 너무 많았고 그렇다고 주변에 나눌 사람도 딱히 없으니 아침에 갈비라도 재워서 애들 좀 먹으라고 가져다 주자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으로는 며느리가 고기는 좋아하겠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는데 예전 같았으면 반갑게 저를 맞이하며 웃어줬을 텐데 여전히 달가워하지 않은 표정이더라고요. 집안에선 여전히 그 과한 뒤표저 향이 코를 찌르듯 났었어요. 머리가 띵하게 지끈거릴 정도로 강한 향이었어요. 어쩌면 일부러 그랬을지도 모르죠. 제가 올 거란 걸 알고 있었으니 향을 더 뿌려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아들 역시 반갑다는 말 한마디 없이 소파에 앉아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괜히 제가 찾아온 게 실수였나 싶은 생각이 곧바로 들었지만 이미 갈비는 들고 왔고 마흔 쓰인 김에 그냥 반찬 몇 가지만 두고 그냥 나가려 했습니다. 주방 쪽에 챙겨온 갈비통을 내려두고는 저는 급한 볼일만 보고 곧바로 집을 나서려 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손을 씻고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왜 그리 낯설던지요. 화장실 안에서 내가 여길 왜 온 걸까? 그냥 택배로 보내는 게 나았으려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마음 한쪽에선 그래도 엄마가 갈비 해줬으니 고맙게 생각하진 않을까 하는 희망도 살짝 품었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와 거실로 향하는데 두 사람이 주방 쪽에서 대화 중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발소리만 냈으면 될 걸. 괜히 멈칫하게 되더군요. 근데 이때 들려온 말이 정말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정말 어머님 오실 때마다 너무 힘들어. 진짜 목욕탕 다녀오셨다는 거 맞아? 솔직히 나는 더 이상한 냄새가 섞인 것 같아. 생선 비린내에다 뭔가 화장품 냄새 같은 것도 섞인 것 같지 않아? 우리 집에 오시면 며칠 동안 그 향이 안 빠진다니까? 소파 쿠션이랑 커튼까지 빨고 다려야 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야 해? 정말 진심으로 나만 예민한 거야?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 거야? 어머님은 본인 냄새를 정말 못 맡으시는 거야?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냄새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나나? 나는 코가 묻은 편이라 평소에도 잘 못 느끼잖아. 당신이 워낙 후각이 예민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쩌겠어. 당신 입장에선 하루 종일 향기 나는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그런 냄새나면 불편할 수도 있지. 특히 집 꾸미는 거 좋아하고 청결에 진심인 당신한테 더더욱 그럴 수 있지. 얼마큼 심한 냄새가 나는 걸까? 목욕탕 다녀온다고 하신 이유로는 비누 냄새밖에 나는 안 맡아지던데 나도 느껴보려고 하는데 진짜 모르겠어. 근데 일단 당신이 기분 나쁜 거면 나도 속상하지. 이건 기분 나쁜 걸 넘어서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어. 진짜 진지하게 말하는데 여보, 우리 집에 비린내 냄새나는 어머님 좀 못 오게 해. 냄새도 냄새지만 그 오실 때마다 간식거리 사오시잖아. 지난번에 난 찹쌀도넛도 안 좋아하는데 그 기름 묻은 비닐봉지 들고 오셔서 주방에 떡하고 놓고 가시는데 진짜 너무 싫어서 치를 떨었어. 갈비도 좋고 김치도 고맙지. 근데 왜 그렇게 남의 집을 함부로 대하시는지 몰라? 저번에 나 토할 뻔한 적도 있었잖아. 같이 먹는 찌개에 숟가락을 왜 넣으시냐고. 덜어먹는 건 기본 아니야? 우리 엄마는 안 그런데 어머님은 왜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계속 참고 참았는데 더는 못 참겠어. 알겠어. 그렇게까지 불편한 줄 몰랐지. 당신이 요즘 임신 준비한다고 더 예민하잖아.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안 좋아.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놓을게. 앞으로 우리 집에는 그냥 오시지 않도록 말이야.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엄마 덕분에 이 집 산 거잖아. 5억 집 어디 쉬운 줄 알아? 우리 둘이선 절대 못 샀지. 오늘까지만 봐드리자.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알지. 근데 싫은 건 싫은 거잖아? 그거 숨기는 게 더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 그럼 당신도 나 저번에 이야기했던 거 꼭 들어줘야 해? 나 임신하게 되면 산후조리원부터 도우미의 시터까지 전부 어머님이 비용 대주시는 거 맞지? 솔직히 우리 맞벌이 하면서 그 비용 감당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리고 나는 집에서 애만 볼 자신 없어. 무조건 일하러 나갈 거야. 죽음이라도 어머님한테 말씀드려놔. 우리 임신 준비 중이고 재정 지원 좀 팍팍 해달라고. 내가 지금 직접 말해? 아무래도 아들인 당신이 말하는 게 제일 베스트일 거야. 나 진짜 출산할 때 산후 도우미 대신 어머님이 도와주러 오신다? 그럼 난 우울증 100% 확정이야. 돈으로 도와주시는 건 감사한데 그 이상은 절대 안 돼. 알겠지? 아이,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다 알아서 말할게.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와이프인데 당연히 다 들어줘야지. 엄마야 뭐 돈 들어갈 데도 없고 재산도 남아도는 거 뻔하잖아. 이 집 명의만 조만간 우리 이름으로 하면 더없이 완벽해. 이제 우리 아기들 생기면 더더욱 엄마가 우리 챙겨줘야지. 당신 필요한 건 내가 다 말만 하면 바로바로 받아올게. 육아용품 같은 것도 최고로 좋은 거 사고 남 쓰던 거 말고 다 새 것으로 싹 다 준비할 수 있게 해줄게. 그나마 돈이라도 대주시니까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진작에 어머님이랑은. 무슨 말인지 알지? 내 성격 당신도 알잖아. 겉으로 웃고 있어도 속으로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결혼 초반엔 진짜 좀 잘해보려고 노력하긴 했어. 내가 못된 며느리 되는 건 싫었거든. 근데 점점 갈수록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걸 어떡해. 성향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지금은 그냥 딱 돈만 받는 관계, 그게 딱 적당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내가 이 정도로까지 받아주는 것도 솔직히 기적인 거 당신은 알아야 해. 알아.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까지 맞춰주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엄마는 달라는 대로 다 해줄 거야. 지금까지도 내 부탁 거절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당신이 참고 있었던 것도 당연히 알지.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할게. 좀만 더 참자. 명이 바뀌기 전까지만 우리가 손해 안 보게만 신경 쓰자. 어? 어차피 엄마는 결국 다 줄 사람이야.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날 화장실 문을 나서던 제 발걸음이 얼어붙은 채 그대로 거실로 향하지 못하고 주방 앞에 멈춰섰어요.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는 충격을 넘어 저를 우습게 본다는 확신을 심어줬고 그 순간 저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 울부짖거나 소리치며 따지진 못했어요. 제가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감정에 휘둘릴 만큼 가벼운 게 아니었으니까요. 괘씸하고 또 괘씸했어요. 이게 그때 제가 느낀 모든 감정의 단계였어요. 아들 녀석은 그래요. 그래도 조금은 다르길 바랬어요. 제가 배 아파 낳았고 제가 길렀고 제가 모든 걸 걸고 사랑했던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그 자리에서 아들은 며느리에게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맞장구를 치며 절 돈줄로 취급했고 그 와중에도 명의만 어떻게든 넘겨받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제 아들이라는 게 더 치욕스럽게 느껴졌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갈게라는 그런 인사 한마디도 없이요. 말없이 나서는 저를 보며 아들과 며느리는 어리둥절해했지만 무시하고 저는 신발을 신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참으면서 말이죠. 애써 허리를 펴고 정수리를 곧게 세우고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제 눈엔
붉게 물든 하늘을 볼 여유조차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생애를 바쳤는데 그 끝이 이토록 쓸쓸하고 모욕적일 수 있나 싶더라고요. 집으로 가는 길에 아들의 문자와 부재중 전화가 쏟아졌었어요.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문장도 그냥 보기 싫었어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건 더더욱이요. 그 뒤로 저는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가게 문도 닫고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병이 난 거였어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마음의 병인가 싶었습니다. 잠을 자도 가슴이 요란하게 뛰어 답답하면서 숨도 편히 못 쉬겠고 먹는 것도 넘어가지 않고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내가 딸랑 하나 있는 자식에게 이렇게까지 배신당할 수 있구나 하면서요. 제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헛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첫걸음마며 초등학교 입학식, 수능날 도시락 싸던 기억, 대학교 입학식, 졸업사진 찍던 날. 그 모든 게 눈앞에 주마등처럼 스치는데 그 끝은 고작 저런 말들을 엿들은 것으로 마무리되었잖아요. 인생 헛산 거죠. 한 달쯤 그렇게 흐느적거리며 지냈던 것 같아요. 어떤 날은 그냥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어처구니가 없어 울기도 했다가 웃기도 했다가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더군요. 쟤는 저렇게 제 짝만 나 지 인생 산다고 하는데 나라고 계속 이러고 있을 수야 없지. 앞으로 살 날보다 산 날이 더 많은 저는 남은 제 시간들을 그냥 허비하게 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열리는 것처럼요. 솔직히 저는 아들에게 고생한 보상을 바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살면서 너 이렇게 키워주었으니 뭐라도 해줘야지 그런 생각조차 가져본 적도 없었고요. 그저 남들처럼 잘 살기만 하면 부모한테 애써 효도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엄마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뒤통수를 치는 건 그건 정말 아니잖아요.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내용 증명이라는 걸 아들네 집으로 보냈습니다. 현재 귀하가 거주 중인 주택은 귀하의 명의가 아닌 나정이의 단독 소유입니다. 향후 30일 이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 명도 소송을 진행할 예정임을 통보드립니다.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정리해준 내용 증명서를 곱게 봉투에 넣어 아들네 집 주소로 등기 우편을 보냈어요. 아마 두 사람 다 놀랐겠죠. 그 아이들이, 아니 아마도 며느리가 제일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그 집을 자기들 집인 양 살면서 이제 곧 명의도 자기들 걸로 넘어올 거라 믿고 있었을 테니까요. 두 사람 다 저 서류를 받고 나서도 반박할 수 있는 말은 없을 겁니다.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본인 명의의 집도 아닌 곳에서 당당하게 사는 거니까요. 저는 이참에 모든 걸 정리하자 싶었습니다. 가게도 정리하고 살고 있는 집에서의 짐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내용 증명을 보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을 겁니다. 가게를 마저 정리하고 늦은 오후 집에 돌아와 막 물을 한 잔 마시려던 참에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더라고요. 화면에 뜬 이름은 며느리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받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궁금하긴 하겠지 싶었고 본인 집에 대체 왜 그런 등기를 보냈느냐고 따지려나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느긋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저희 집으로 보내신 이게 도대체 뭐예요? 등기 하나가 도착했는데 보니까 내용 증명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퇴거 요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갑자기 이런 걸 저희에게 보내시면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중대한 건 저희랑 먼저 상의라도 해주셨어야죠. 대체 왜 그러신 건지, 뭐가 문제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지금 남편이랑 저랑 완전 멘붕 상태예요. 이런 일은 미리 얘기하고 조율하는 게 서로에 대한 기본 예의 아닌가요? 기본 예의? 참, 거창하게 설명해 줄 것도 없어. 한국말이 어렵니? 그 종이 그대로 읽어보면 되잖아. 말 그대로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집, 그거 내 집이잖니.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고.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모르겠다면 법원에서 자세하게 설명 듣던가. 이제 와서 당황하는 얼굴 보기 싫고 말 섞을 일도 없어. 그냥 조용히 짐 싸서 나갈 준비해. 그 집은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살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욕하면서도 그 집이 마치 네 것처럼 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아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갑자기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저희가 언제 그런 판단 받을 일을 했다고요? 너무 억울하네요. 진짜 이런 식으로까지 하시면 저희는 정말 갈 곳도 없어요. 집 대출도 못 받고 지금 상황에선 당장의 이사도 어려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남편이랑도 다시 얘기해보시고 뭐 오해가 있으신 게 있으시면 제대로 이야기하고 오해 풀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너 진짜 몰라서 묻는 거냐? 내가 바보인 줄 아니? 너희가 지난번 거실에서 한 말들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냄새가 난다니, 생선 비린내가 집에 밴다느니, 찌개 같이 한번 먹었다고 뭐 토가 나와? 임신하면 시터비를 대줘? 정말 내가 너희한테는 그렇게 돈줄로밖에 안 보이든? 그런 말하면서 그 집에서 사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니? 그 집이 네 거인 줄 알았어? 내가 너희한테 그 집 줄 생각 접은 건 그날로 끝났다. 아니, 어머님. 그때 그건 진짜 오해예요. 제가 그런 식으로 말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날은 제가 좀 예민하기도 했고 약간 짜증이 나 있었던 건데 그걸 어머님이 그렇게 들으신 거라면 진짜 죄송해요. 그날 어머님이 인사도 없이 나가셔서 혹시나 저희 이야기 들으신 건가 싶어 마음에 자꾸 걸려서 사과드릴까 했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진짜 그 뜻은 아니었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 그렇게 막말하는 스타일 아닌 거.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진짜 오해시고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 찾아뵙고 설명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됐다. 그거 오해인지 진심인지도 내가 구분 못할 것으로 보이니? 그날 네가 한 말이 모두 진심이었던 거 다 안다. 내가 그걸 직접 듣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속고 있었을 거 아니냐? 이제 와서 뭐가 오해고 뭐가 진심이 아니었다고 말해도 나는 들을 생각도 믿을 여지도 없어.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날 대했는지 그날 한 문장 한 문장에 다 들어있었다고 본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내 인생에서 너희는 이제 없는 거라 생각하마. 내용 증명 읽은 대로 30일 안에 퇴거 준비하고 더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며느리와 아들로부터 번갈아가며 전화가 오곤 했지만 싹 무시해버렸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고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도 집을 나가겠다는 말도 없었어요. 고작 전화 한 통, 메시지 몇 줄. 그들이 보여준 반응은 그동안 보여준 무관심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저는 준비했던 대로 다음 단계를 밟았죠. 법무사를 통해 명도 소송을 정식으로 접수했어요.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는 석 달쯤 걸렸던 것 같네요. 그 사이 저는 아들네 부부가 모르게 집을 이사했습니다.
아들과 훨씬 떨어져 있는 한적한 곳으로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법원에서 통보가 나가고 아들 부부는 오히려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문자를 제게 보내오더라고요. 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 싶었습니다. 집은 법적으로 온전히 제 소유였고 계약서도 등기부 등본도 모든 서류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재판날 법정에서 오랜만에 아들 부부와 마주했어요. 서로 말도 주고받지 않았죠. 아들네 부부는 오히려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담담하게 판사님의 물음에만 온전히 대답했어요. 판결은 당연한 저의 승소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법원은 아들 부부에게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죠. 법정 밖을 나서자마자 그토록 저를 노려보던 아들이 저를 붙잡고 이야기하더군요. 엄마, 잠깐만.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자식한테 이건 진짜 아니지 않아? 진심으로 어이없고 충격 그 자체야. 뜬금없이 내용 증명 보내고 명도 소송까지 하고 이게 부모가 할 짓이야? 우린 가족이잖아. 엄마가 화났다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법정까지 오게 만들 일은 아니잖아. 그냥 말로 하면 될 일이고 집에서 앉아서 차 한잔하면서 풀 수 있었던 거잖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앉아서 차 한잔하면서? 그게 되던 사이였으면 여길 왜 왔을까? 내가 너랑 얘기를 안 하려던 게 아니라 너랑은 더 이상 얘기를 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야. 네가 한 말,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날 거실에서 지아랑 나눈 대화를 내가 모르니? 냄새난다, 비린내가 밴다,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 그건 시어머니 두고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했더라? 나는 돈 들어갈 데도 없으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줄 거라고? 그때 알겠더라. 내가 너희한테 돈 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걸. 엄마 진짜 왜 그래? 그건 진짜 오해라니까? 내가 그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대화 흐름상 와이프 맞장구 쳐준 거야. 솔직히 엄마가 그 자리에 있었던 줄도 몰랐고 아무리 그래도 그걸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틀어지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 그리고 엄마도 알잖아. 나 엄마 없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나도 고마운 마음 있다고. 근데 사람 말이란 게 실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순간적인 감정도 있는 거잖아. 실수? 감정? 그래, 실수였다고 치자. 한 번 말실수였다고 해보자고. 그럼 그 다음은? 사과 한 통이라도 했니? 찾아와서 얼굴 보고 사과라도 했어? 아니지. 와이프 비유 맞춰주느라 그럴 새도 없었겠지. 그러니까 그건 실수가 아니라 너희의 진심이고 평소 생각이고 너희가 날 대하는 방식 그 자체였던 거야. 진짜 아니래도 그러네. 아니 그게 진심이었다면 내가 엄마한테 결혼식 때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이렇게 키워줘서 고맙다고 눈물까지 흘렸겠어? 기억나잖아. 난 진짜 엄마가 자랑스러웠어. 생선 장사하면서도 나 이렇게 키운 거 나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왜 겨우 그런 이야기 가지고 이렇게까지 추잡스럽게 일을 만드냐고. 진짜 이게 마지막이야? 엄마는 나랑 이렇게 끝내고 싶어?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명의 넘기라는 말 안 할 테니까 집은 좀 그냥 살게 해줘라. 어? 기회? 그럼 난 네 인생에 몇 번이나 기회를 줘야 하니? 유치원도 중학교도 군대도 첫 직장 떨어졌을 때도 너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나는 단 한 번도 너 외면한 적 없어. 그런 엄마한테 비린내 난다 토할 것 같다라고 말하는 와이프한테 너는 화 한 번 내지도 않고 오히려 돈 들어갈 데 없다면서 나한테 시터 비용 다 받아내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딜 봐서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의 행동이니? 그 집 명의 바꿔받을 생각부터 하고 있었잖아. 내 아들이 아니더라도 그런 인간한테 집을 줄 수는 없어. 정말 그렇게까지 미운 거야? 엄마가 이 집을 뺐으면
나 이제 진짜 바닥에 나앉게 생기는 건데 나는 엄마라면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안 할 줄 알았어. 그래, 말 잘못했다. 입방정 떨었어. 그게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거야? 엄마는 왜 한 번도 물어보질 않아? 왜 그런 말을 했냐고? 무슨 마음이었는지? 가족은 천륜이라며. 근데 이런 식으로 대한다고? 너한테 칩을 준 건 보상이나 조건이 아니었어. 그저 네가 잘 살아가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었지. 근데 그걸 이용한 건 너야. 엄마라는 존재를 냄새라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라고. 나는 이제 사람 구실하고 싶어. 냄새라는 돈줄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내 인생 살고 싶다고. 그래서 정리하는 거야. 이 집도 너도. 지금 이 순간부터 나한테 넌 그냥 지나가던 남이야. 진짜 끝까지 끝을 보겠다는 거지? 알겠어. 더는 말 안 할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은 거잖아. 근데 엄마, 솔직히 말해서 엄마도 알잖아. 요즘 세상에 집 하나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전세 얻기도 빠듯하고 대출도 안 나오는데 내가 잘 살아야 엄마한테 효도라도 하지. 지금 이 상황에서 엄마가 집 뺏어가면 나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엄만 그걸 원해? 실컷 나 다 키워놓고 이젠 망하길 바라는 거야? 그래. 네 말이 맞지. 요즘 집 하나 갖기 참 어려운 세상인 거. 근데 그 힘든 걸 해냈어 난. 내 두 손으로. 새벽마다 비닐 덮고 생선 손질하고 뼈에 칼자국 나도록 일해서 너 대학 보내고 결혼시켜주고 집도 사줬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였니? 돈 있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말고 없는 사람에게서 배려를 배워. 이게 내가 너한테 해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나도 너를 통해서 배웠다. 사람이 어디까지 참다 보면 무너지는지를, 그 무너진 마음이 어떻게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지를. 나는 더는 네 엄마로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너도 나를 엄마로 생각하지 마. 와, 진짜 엄마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엄마 맞아? 어떻게 사람이 이래? 그렇게 정없게 나가버리면 끝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껏 키워온 적은 없냐고. 잠깐 웃겠다고 평생 쌓은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게 말이 되냐? 그냥 좀 넘어가 주면 안 돼? 뭐 그렇게까지 깐깐하게 굴어야 해. 엄마가 봐주면 되잖아. 어차피 남 좋은 일 시킬 것도 아니고 우린 가족인데. 가족끼리 이럴 일은 아니잖아. 내가 돈 좀 필요해서 그런 거지 그게 그렇게 잘못됐냐? 결국 집도 엄마가 죽으면 다 내 거 되는 거 아니었어? 근데 지금 이렇게 쫓아내고 돈까지 없앤다고? 진짜 너무하네. 그래, 나 이 말 듣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 네 본색 이렇게라도 꺼내줘서 고맙다. 결국 네 입에서 내 거 되는 거 아니었냐는 말이 나올 줄 알았지. 명의 안 바꿔주길 천만다행이지. 그래서 조용히 등기부 떼보고 법무사 찾아가고 준비 다 해둔 거야. 잘 들어. 앞으로 나한테서 1원이라도 얻어갈 생각하지 마라. 내 통장은 이제 너한테 잠긴 금고야. 그리고 열쇠도 암호도 권한도 네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어. 그 집도 그 돈도. 네가 은근슬쩍 노리고 있었던 내 남은 것들도 이젠 너랑은 아무 상관없는 세상으로 보내버릴 거라고. 넌 그냥 거기서 끝이야. 이 말은 꼭 해두고 싶은데 내가 죽은 뒤에도 네 손에 내 돈 한 푼 안 흘러가게 할 거야. 내가 피땀 흘려 번 돈, 내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부러져라 벌어온 그 돈, 너 같은 불효자 손에 들어가는 꼴은 내가 땅속에서 눈뜨고라도 못 본다. 혹시라도 내가 죽으면 뭔가 남는 게 있을까 싶어서 기다릴 생각이라면 애초에 헛된 기대는 하지 마라. 나는 살아서도 너를 잘라냈고 죽어서도 절대 널 남기지 않을 거니까. 이게 내가 너한테 하는 마지막 유언이야.
저는 속에 담아놓은 말을 아들에게 쏟아붓고는 곧장 자리를 떠났습니다. 말은 뱉었지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를 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길을 가면서도 소리내어 우는데 사람들이 연신 이상하게 쳐다보는데도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터트려야만 속이 후련할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저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방 2개짜리 집을 구해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도 그리고 자주 뵀던 손님들의 얼굴도 눈에 선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는 저만의 시간과 공간을 누리면서 말이에요. 이사를 끝내고 곧바로 저의 자산까지도 정리했었어요. 그동안 아껴뒀던 예금과 통장들, 보험, 적금, 정말 필요한 만큼의 노후 자금만을 남겨놓고는 전부 정리해서 공익단체에 기부해버렸어요. 사회복지단체에 직접 찾아가 기부 의사도 밝혔고 일부는 청년지원 프로그램에 일부는 미혼모 생활지원 기금에 쓰이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남은 재산들도 저에게 쓰면 되지 못하러 사회에 기부하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혼자 남은 거 뭐 누려봐야 얼마큼 호화 생활하며 즐겁게 보내겠어요. 적당히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입에 풀칠만 할 정도면 됐지 싶었습니다. 몸은 이미 상할 대로 상해서 어디 여행은 꿈도 못 꾼 지 오래고 언제 아플지 모르는 이 몸을 위해 혹시나 싶은 치료비 정도는 남겨두었어요. 제 건강과 앞으로의 시간을 유지할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 말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들이 제 재산의 어느 정도를 알고 있다면 분명 언젠가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한다든지 제가 죽으면 저의 사망보험금을 담아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일 바에야 좋은 곳에 사용되는 게 제가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결심한 것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극단적이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자식인데 하고요. 하지만 달라지지 않을 자식을 보며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네요.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하는 제 마음은 오죽할까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바닷가 근처에 위치해 있어요. 평생 생선 팔던 제가 이제는 바닷바람을 맡으며 삽니다. 아침엔 따뜻한 커피를 내려 마시고 낮에는 마을회관에 가서 여러 행사도 참여해보고 프로그램도 듣곤 해요. 또 가끔은 산책도 하며 동네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름도 모르는 이웃과 김치 담그는 법을 이야기하곤 하죠. 그렇게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하루는 제게 묻더라고요. 혼자서 외롭지 않으냐고, 혼자여서 쓸쓸하지 않냐고. 글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무조건 옆에 사람이 있다고 덜 외로운 건 아니더라고요.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서러운 삶을 사느니 차라리 혼자여도 평온한 삶이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시당하지 않고 깔보이지 않고 제 인생을 제가 스스로 결정하며 사는 이 삶이 이제는 참 마음에 듭니다. 그 집은 결국 부동산에 넘겼고 남은 잔금까지 받은 뒤 계좌를 깨끗이 비워두었어요. 이제는 은행 알림도 울리지 않아요. 휴대폰엔 아무 연락도 오지 않고요. 집 초인종도 고장난 지 제법 되었는데 고장난 채로 그대로 두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소리들이 있었기에 이 정도는 안 나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요. 바다를 보면 꼭 제 마음을 비치는 거울 같아요. 그 안에서 울던 저를 보내고 이제 웃고 있는 저를 맞이해 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해 괴로워하기보다 남은 시간 동안 저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보고 싶어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저 같은 엄마들이, 저 같은 여자가 더는 상처받지 않고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힘이 되어 주세요. 감사합니다.